결과가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당내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어정쩡한 결론을 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획된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다음 주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가 연일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입법 저지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경제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최근 잇단 광폭행보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동향과 민주당 내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정치권 세대교체론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가 진실로 드러났다고 공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결정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매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쟁점인 월북 의도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맹공을 펼쳤는데 문재인 정부가 숨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여 사실을 왜곡했고 민주당은 장단을 맞췄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입니다. 수사 전 이미 월북으로 결론 났다는 해경의 양심 선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감청의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의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수사기록 공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을 해제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자료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판단 번복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게 아닌지 의문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판단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여야가 해당 정보를 보고받고 받아들였던 당시의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청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료 열람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박주민 의원은 유족의 고발로 수사 절차가 진행될지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처리될지는 완전히 이제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국회 내에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의결 절차가 진행되려고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실체적 진실이 좀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사건의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를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 처리가 적법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이매련입니다. 최근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여야의 정치보복 수사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기획된 정치 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 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정치보복 수사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어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보수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겁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될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서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하는 걸 갖고 무슨 정치보복 운운하는 거는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 정부 때도 과거 정부의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여야는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철학과 맞지 않는데 자리에 연명해선 안 된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임기가 법령상 정해진 인사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두 사람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선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말해 사실상 사퇴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새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가 연일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MB 시즌2인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즌2는 안 된다는 게 민심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정책. 더불어민주당은 15년 전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조세 감세 정책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정책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투자나 고용 촉진을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법인세만을 인하하는 건 재벌 감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소수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자 감세 입법엔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부자 감세는 곧 서민 증세와 같거나 혹은 서민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교육,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입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을 만들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5년 만에 정권교체 의미를 알라며 경제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입법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협조는 못할 망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면 반개혁 세력, 경제 발목 세력으로 국민에게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MB 시즌2를 들먹였지만 문재인 정권 시즌2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닥 민심입니다. 야당의 비판에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벌 감세 지적에도 오히려 이번 정부 정책은 기업 경쟁력을 높여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하지 말까? 지난 정부 때 뭐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의 세금이라는 거는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징벌 과세로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개편 등 주요 정책 상당수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170석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여야는 오늘 각각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입법과 관련해 화물연대와 화주의 의견을 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은행연합회를 방문해 서민대출 금리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간 한시 적용을 조건으로 지난 2020년에 도입돼 올해 말 일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화주 측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진 국민의힘은 균형 있는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상대적 약자인 화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좀 더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어느 한쪽도 불리한 구조로 짜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사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뛰고 있는 화주들의 차주들의 어려운 노동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 분야에 완전히 적용해야 한다는 화물연대와 지난 3년간의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화주 측의 입장차가 커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간담회 중간에 머리띠를 두르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적정하고 공정한 운임 지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법 개정이란 일몰제 연장과 같은 봉합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인 일몰제 폐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의 물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요구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시적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전국은행연합회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코로나 피해 회복이 다 되기도 전에 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습니다. 시중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취약계층 대상의 상품 개발 등 모든 금융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해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허용됐던 곳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건데요. 기대 수명이 늘면서 안락사, 즉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습니다. 법안 내용과 과제를 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발표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5세. 반세기 동안 20년 이상 늘어난 건데 이 때문에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이 반영돼 최근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됐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이를 조력 존엄사라고 규정했는데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 증진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현행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서 환자 뜻에 맡겨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한 소극적 안락사보다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사람의 품위 있는 죽음, 그 인간다운 죽음은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그 천부 인권 사상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연명 의료가 지금 중단되는 것이 합법이고 법안에선 조력 존엄사 대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동시에 조력 존엄사를 희망한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환자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력 존엄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한 달이 경과하고 담당 의사 1인과 전문인 2인에게 조력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조력 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는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관건은 안락사를 둘러싼 종교계의 반발입니다. 기독교에선 벌써부터 생명 윤리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파괴시키는 자살은 사실은 자살을 방조하는 것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기독교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안락사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가톨릭 본산인 이탈리아에서 조력 존엄사가 논란 끝에 처음으로 허용돼 국내 입법 논의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발의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법안에 대해 정부 예산 편성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의 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에 다수당이 개입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올해 4월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권 여당 시절 법을 개정해 막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당내 친윤그룹 세력화 논란을 빚었던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모임이 마치 당정대가 함께하는 것처럼 보도돼 오해가 있었지만 순수한 공부 모임이고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는 계기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당내 복잡한 사정으로 장마가 올 것 같다며 윤리위 문제 같은 갈등이 잦아져 소나기가 그치면 출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폐지 공약 파기를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식 전담하는 공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비대위원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김 여사가 친한 지인들과 나들이 하듯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맞다며 이는 국격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윤핵관도 아닌데 대통령 부인이 정권 초기에 이렇게 집중 조명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오선의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가야 되겠다며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전해철 의원 등이 민주당 당대표 자리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정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을 시키고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인데요. 이 전준희가 출범하면서 이 전당대회 경선 룰을 정하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선거나 경선 때만 되면 언제나 등장하는 게 이 룰 경쟁인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 민주당 내부는 현재 이 선거 패배 이후 책임론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 각자의 입장에 따른 각기 다른 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각자 유리한 경선 룰을 이제 만들자는 건데 그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가장 큰 핵심은 권리당원 비율입니다. 네. 이 친이재명계 주장은 전대 룰 가운데 이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고 신규 당원에게 이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인데 친문계를 포함한 비이재명계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당원이 확대되면 이 다른 쪽의 비율 축소가 불가피한데 친이재명계가 대의원 비율을 축소하자고 나선 건데요. 대의원은 국회의원이 직접 뽑는 구조기 때문에 현재 친문계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의원 비율 유지는 친문계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권리당원 조건을 두고도 계파 의견이 다른데요. 친명계에서는 이 권리당원 조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 개딸로 불리면서 지난 3월 9일 대선을 전후에 입당한 신규 당원들은 권리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8월 하순 전당대회 때 투표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룰인데요. 하지만 이 안규백 전대준비위원장은 민주당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의원 비율 축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친명계에서는 앞서 지난 4월 당 혁신위가 내놨던 개편안, 이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고 대의원 이 비율을 축소하는 안을 참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을 만든 혁신위의 위원장이 장경태 의원인데 친명계가 주축인
그 소속 인사라는 점에서 개파색이 짙고요. 따라서 전준희가 앞으로 개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전대루를 정리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렇군요. 전당대회를 이제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 세대 교체론이 이제 지금 부상을 했는데 이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친명계 비명계가 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각에서 세대 교체론이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대 교체론은 이 86 그룹을 비롯한 이 기존의 민주당 중심 세력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90년대 학번이자 70년대생의 97 그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은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특히 친명 쪽에서 당권을 잡게 되면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친문 인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 당권 도전을 접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부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 교체론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데요. 당장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의원 출마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고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당권 도전 인사들도 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이 세대 교체론이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군요. 네, 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이재명 의원 한동안 이 친북 모드를 이어갔는데 최근 SNS에 이 메시지를 남기며 정치를 재개한 모습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이 검찰의 이 대장동 의혹 수사 소식에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오늘은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국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 국가적 의제에 대한 거국적 의견, 또 현재 이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고 있는 보복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강하게 날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명분 삼아서 이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최근 민주당 여러 그룹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만큼 당권 도전이냐 숨고르기냐 이 의원이 기로에 놓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끝으로 국민의힘 상황을 이제 살펴보죠. 최근 이제 갈등 중인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최고위원 지명을 놓고서 갈등 중인데 이 해결책이 잘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네, 이준석 대표 이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이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인사에 대해 오늘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 이야기는 이 국민의당 인사가 소외될 것을 고려한 부분인데 그 자리에 왜 국민의힘 의원이냐는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과거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며 안 의원에게 재고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충돌하면서 당내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위원을 한 명으로 하자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안 의원이 거부했는데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 당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친윤계와의 갈등, 또 성상납 의혹 등으로 이 조기 사퇴론이 불거진 이준석 대표와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이 신경전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이 당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의 갈등 배경에 두 사람의 오래된 감정뿐 아니라 이 향후 당권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네. 이 절충안 찾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7일 시선에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언니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최근 역대 영부인들을 잇따라 예방하는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요즘 언론과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이어서 이번 주 초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고 사흘 만인 어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예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4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중진위원 부인들과도 오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기획한 영부인 예방과는 달리 이번 오찬 모임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중진 의원 부인들이 나이가 많으니 김 여사가 사모님 했다가 언니들이라고도 했다더라면서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같은 광복 행보를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김건희 여사께서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하셨죠.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뉴스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보다 기사가 더 많아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간단하죠. 약속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내로서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 그대로 하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조용한 내조의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 언론이 보도하고 안 하고 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느냐, 낮추지 않느냐. 그걸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게 딱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직 말하자면 영부인들 이렇게 인사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조용한 내조를 해야 한다. 이미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문제 삼는 거다. 김건희 여사 행보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렇게 다른데요. 김 여사의 활동이 늘면서 공적 영역에서 관리할 조직 필요성은 여야 모두에게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대 영부인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밝힌 김건희 여사. 중진 의원 배우자들과도 봉사 모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논란 속에서도 선배들 또 언니들과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영부인의 행보.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포장지 변경 고민입니다. 지난주였죠. 국민의힘 내에서 논란이 됐던 당내 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 출범을 하지 않은 가칭 민들레란 모임이었는데요. 민심 들어볼래 약자로 민들레 씨처럼 곳곳에서 민심을 파악해보겠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도 좋고 이름도 좋은 이 모임,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힘을 합치자는 당정대 협의체 성격의 모임이자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파 정치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당내 투톱인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파로 비칠 수 있거나 또 다른 당정협의체로 비칠 수 있는 사조직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결국 모임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임 출범이 이대로 무산이 된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민들레 모임의 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오늘 마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도돼서 오해가 생겼다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오해가 좀 풀린 상황이고요. 조금 더 소나기가 그치면 이제 출범을 하려 하는데 지켜보는 중이고요. 어제까지 30분이 좀 넘었어요. 관심 있는 분까지 합치면 뭐 40-50명 이렇게 됩니다. 또 뭐 그저께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몇몇 분이 만났는데 권 대표께서도 조금 민들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니 포장지라도 좀 바꿔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들레 모임은 친윤계 사조직이 아니라 순수한 당내 공부 모임일 뿐이라고 강조한 이용호 의원. 현재까지 30명 넘게 참여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는 의원까지 40-50명은 된다면서 모임 추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포장지라도 바꾸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서 고민 중이라는 상황도 덧붙였습니다. 모임에 주축이 된 사람이나 명칭 같은 포장지를 보고 내용물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거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는 게 이 의원의 해석입니다. 친윤계 외에도 다른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과 민들레란 모임 이름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당내 복잡한 상황이 지나가면 출범을 할 예정이라는 국민의힘 민들레 모임. 포장지를 바꾸더라도 민심을 들어보겠다는 원래 취지만큼은 잘 살려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연일 이제 이슈고 또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역대 영부인들을 잇따라 이제 예방한 뒤에 최근에는 여당 중진 의원 부인들과도 이제 오찬을 가졌는데 지난해 연말에 학력 위조 논란이 한창 불거졌을 때 아내 역할에만 조용히 충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이제 많은 일정과 행보들이 보이면서 또다시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용한 내조로 볼 수 있다, 아니다, 조용한 내조가 아니다. 두 분의 먼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부터 들어볼까요? 글쎄요, 이 조용한 내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배우자가 누구냐 하면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부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공식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헌정사상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인이 영부인이 아닌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것이 공식이냐 내지는 비공식이냐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처음 맞이해보는 어떤 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직책에 대해서 어떤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조용한 내조라는 말 안에서 조용하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조라는 말에 조금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을 내조하는 것이라고 하면 상당 부분 정치적인 생각을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만나 뵀던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 내지는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로 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유력 정치인을 만난다든지 여야 정치인을 두루 만난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비공식으로서 내지는 사적 영역으로서 규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공식성이 사실은 이런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조용한 내조 정도로는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언론이 아니라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소 집중이 좀 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은 이것을 뭐 공식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 내조가 아니라든지 조용하지 않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봉하마을에 갔을 때도 이미 기자들에게 사전에 다 알리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봉하마을에 가서 전직 대통령의 그 영부인을 만나는 게 어떻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닐지에 대해 의문이 좀 있고요.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의미는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이 해석한 것과 국민의힘에서 해석한 것은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조용히 내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내의 역할에 치중하겠다고 받아들여졌는데, 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죠. 봉하마을에도 가고 언론과 게시경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이것을 볼 때 저는 애초부터 김건희 배우자께서 조용한 내조와는 좀 맞지 않는다. 연일 뭐 대통령과 함께 영화도 보고 빵도 사러 먹으러 가고 이것들조차 저는 정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용한 내조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제2부속실 폐지에 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김건희 배우자가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만큼 그 제2부속실이 없음에 대한 폐해가 크거든요. 예를 들면 친오빠가 지금 기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든지, 사진 같은 것들이 팬클럽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지인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비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폐지를 공약하셨지만 공식적인 것으로 격상해서 배우자의 활동을 좀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한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차차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부속실을 다시 살리게 되면은 공약 파기가 되기 때문에 또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재섭 의원님,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제2부속실을 부활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가지는 공식적인 위치라는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을 때 훨씬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필요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것을 공약 파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자고 하는 주체가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 일부를 내려놓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누려야 되는 권한 같은 것들, 권능 같은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상황이고 그 이후에 제2부속실을 부활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보다 갖게 위해서 내지는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우려사항들을 전달하고 있고 야당 내에서도 부활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려놓은 권한들을 다시 가져가시라라고 여야에서 지금 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 파기라기보다는 국정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방향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선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2부속실을 살려야죠. 살려야 되고 공약 파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근거가 빈약해 보이고 이미 사실 공약 파기는 많이 했잖아요. 군사들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약 파기의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문을 하고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싶으면은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 지금 코바나 콘텐츠의 전무가 수행을 하고 친오빠가 이렇게 기자들과 접촉을 하는 것은 정말 비선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제2부속실 부활을 저는 원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종의 공식적인 선상에서 지금 수면 아래에 있다면 공식적인 선상에서 올라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라는 의견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역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봉하마을 방문 당시에 동행했던 지인 중에 김 여사가 이제 운영을 했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실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있었다. 이 적절성 두 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애초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영부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함과 그다음에 권한 권능들을 가지고 행보를 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 김건희 여사를 공적 주체로만 볼 것이냐 내지는 사적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 채용 문제와 관련돼서도 사실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서 이런 과정들을 다 투명하게 만들면 이런 논란들은 다 일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부득이하게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수행해야 되는 역할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을 만날 때 갖추어야 되는 예우라든지 아니면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보조를 해줄 만한 인력들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 동행하신 분들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수행을 맡게 되는 아주 밀착해서 같이 동행해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훨씬 신뢰관계가 두터운 사람들 중심으로 그 인력이 꾸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가까운 분들이 채용되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훨씬 제도화된 형태로 어떤 절차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다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권능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묘지에 간 것도 차를 대관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의 권능도 내려놓고 제2부속실까지 폐지했으면은 저 차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인 비용 내고 다 대관한 건가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또 같이 간 분들이 대통령실 직원분들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으로서의 그 권한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용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사실 주변에 김건희 여사와 의견이 맞는 분들, 같이 해왔던 분들을 채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척하는 게 더 문제다. 방금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 다 공식 일정이거든요.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전무 왜 같이 갔냐 했더니 대통령께서 부산에 빵을 잘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일이죠. 김건희 여사와 차라리 오랫동안 갖춘 지인이고 지금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솔직히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문제고, 저는 이럴 거면 차라리 제2부속실을 살리고 공식적인 청와대 인사채용 과정을 거쳐서 인사검증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직원들을 뽑아야 된다. 지금 코바나 콘텐츠라는 것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고 네. 김건희 여사께서 분명 대통령 당선 다음에는 폐업을 하든지 사회 공헌을 하는 기업으로 남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유일한 대표이사를 친오빠로 교체하셨거든요. 전혀 다른 말씀이고, 코바나 콘텐츠라는 건 결국 사기업인데 사기업의 직원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한다? 이거는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근데 그 지인들이가 같이 동행한 분들이 지인이다. 그다음에 부속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바로잡고요. 이제 뭐 말하자면 대통령실에도 파견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거든요. 이제 박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 얘기인데, 그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가 가지는 공적인 위치라든지 안보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숨만 쉬고 계셔도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봉하마을에 가서 이제 배치가 된 부분들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가든 아니면 뭐 제주도를 가든 항상 배치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돼서 예를 들면 영부인으로서의 권한과 권능을 누린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김 여사의 팬클럽 문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공식 루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었던 이제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팬클럽을 통해서, 개인 팬클럽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었고, 또 김 여사의 팬클럽 회장, 이게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이분의 욕설 등이 또 이제 알려지면서 이분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요 부분 김 여사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박용훈 위원장부터 해볼까요? 이것도 사적 영역이죠. 김건희 여사께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반드시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강신업 변호사가 팬클럽의 회장이신데 분명 사적 영역인데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것 같은 사진들이 그곳을 통해서 공개된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코바나 콘텐츠 문제도 똑같아요. 사적 영역인 것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고, 아마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바나 콘텐츠의 도록을 선물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사례거든요. 이런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팬클럽과의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통령실에 이렇게 보조적인 지원을 받기보다는 반드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사진도 나오고 메시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의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논란을 좀 일으켰었던 것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일들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도 나타나게 될 텐데, 저 강신업 변호사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정심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애국심이라고 해야 될지, 팬심이라고 해야 될지, 뭘로 정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뭐 개인의 자유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네. 그 팬클럽의 회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력처럼 누리게 되면 그거는 저는 부작용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팬클럽이 예를 들면 정말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조하고 내조하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마음에서 한 거라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치 팬클럽 회장인 것이 나의 권력인 것처럼 누리게 되면 저는 그것부터 문제가 지적된다고 시작이 되고, 지금 강신업 변호사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말씀 주신 대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배포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또다시 세대 교체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86세대 대신에 90년대 학번의 70년대생인 97그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로 좀 자르는 건 인위적인 교체다. 이건 쇄신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두 청년 정치인께서는 이 세대 교체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박 위원장님. 인위적인 세대 교체는 저는 참 어렵다고 봐요. 네. 우리가 86 선배들께서 지금 사실 당권을 잡았거든요. 뭐 송영길 대표를 시작으로 이제 당 지도부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쉽게 정치를 은퇴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분명 이분들도 당에 남아서 주류가 아니더라도 저는 비주류로 남아서 당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나이로 잘라서 뭐 586은 모두 다 은퇴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고요. 지금 97이라고 표현되는 90년대 학번의 70년대생 분들이 당대표에도 도전하려고 하시고 뭐 최고위원회 나가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당 안에만에서 부는 바람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를 할 때 당 안에서만 바람으로 당선되는 분들은 못 봤어요. 제가 뭐 다른 당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 안에서의 바람만 가지고 저는 당선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것이 커져서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탄생한 거지, 어떤 분들 소수가 모여가지고 97로 뭐 젊은 세대로 세대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당대표가 당선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똑같아요. 인위적인 것보다는 이분들이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그런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갖췄다고 이렇게 증명만 받는다면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론과 사실 당심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586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본인은 나이로 인류적으로 이제 자를 게 아니라 역할이 남아 있는 사람들, 역할을 또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정치를 할 수 있고, 다만 선수만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 이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수가 높으면은 사실 주류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당대표가 되고. 네. 제 생각에는 한 뭐 10년 안쪽, 5년 안쪽에는 이 586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이 당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로서 좀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이렇게 변화할 거라고 봅니다. 네. 586 세대가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97그룹은 주류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소위 말하는 97그룹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지 여부도 일단 불분명하고,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의 그 뭐 남원정이라고 불렸던 소장파 개혁 의원들처럼 어떤 당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초선 5명의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초선 5적으로 몰리면서 문자 폭탄 테러를 당하고 그 외의 입장을 선회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이슈와 관련된 사과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당이 잘못 가고 있다, 민주당이 망가져 가고 있다를 다 알면서도 이렇다 할 소신 목소리를 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이만 젊다고 해서 그들에게 왜 주류를 넘겨줘야 되는지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럼 586 세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가 찰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뭘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97그룹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대안 세력으로서 뭔가 메시지를 분명히 줬었어야 세대 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586 세대들이 했던 얘기들 그대로 따라하는 97그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연령만 젊어지는 민주당은 과거의 구태를 젊은 얼굴로 바꿔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저야 뭐 얼마든지 찬성하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97그룹을 내세우면서 아무런 목소리도, 아무런 소신적인 이야기도, 당의 개혁에도 앞서지 않으면서 주류만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자리 지키기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나이로만 따지면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그 이상입니다. 60세 넘긴 의원이 이제 거의 뭐 절반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런데 세대 교체론 그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는 건 지난 그 30대의 그 이준석 대표 체제 일련의 영향 때문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오히려 노련한 리더십이 더 낫다 이런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 정치인의 시각 이번엔 그 당이 또 이제 달라졌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60대가 절반이 넘는 정당에 특히 이제 보수 정당에 당 대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대 교체를 내지는 세대 교체를 너무 많이 시사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당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사실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안 보일 뿐이지 사실 젊은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보게 되면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 저희가 더 당선자가 많습니다. 공천은 민주당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차근차근 젊은 세대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고 결국 60대 이상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2020년에 당선된 분들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 있던 정당은 아니었고 과거의 구태를 거의 답습했던 정당, 자유한국당에서 겨우 간판만 바꾼 정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선됐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24년에 총선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말고 원내에 진입하고 당의 어떤 주류들을 교체하는지를 보고 나서 우리가 세대 교체가 됐다 안 됐다를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거 광역의원, 기초의원으로 진출했음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짧게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스스로 안에서 세대 교체를 위한 풀무질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안에서는 세대 교체를 위한 풀무질이 없다고 보고 제가 여기서 한 반년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를 막을 거예요. 당대표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존에 60대 이상 국회의원이 주류를 이루는 국민의힘에서는 30대 당대표가 나왔으니까 세대 교체가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분들이 물러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또 김재섭 위원께서 당선자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출마자와 공천자 기준으로 말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18년도에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이철우 그 경북도지사가 55년생인데 60대 초중반이셨죠. 그러면은 평균으로 따지면 민주당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청년들로 공천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마했냐로 따져야 되고 오히려 민주당에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수중에서 세대 교체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게 이제 시작 단계고 저는 결국에는 이런 풀무질이 내부에 있냐 없냐로 봐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약간 기득권처럼 형성돼가지고 뭐 정치인들이라고 말하시겠지만은 청년들이 정당인이거든요. 정당인인 청년들이 정치인으로 올라가는 게 막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대 교체 바람이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불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뉴스엔 청년 마수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동향 그리고 정치권에 불고 있는 세대 교체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은 1, 2도 정도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더 더워지겠는데요. 특히 경북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